만약 파란 청바지를 입거나 새로운 머리 스타일을 시도했다는 이유만으로 상상조차 하기 힘든 처벌을 받게 된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여기는 북한입니다. 옷차림부터 인터넷 사용까지 삶의 모든 부분이 철저하게 통제되는 곳이며 매년 수백 명이 모든 것을 걸고 탈출을 시도합니다. 모든 여성이 최고 권력자를 기쁘게 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여겨지는 사회입니다. 그렇다면 망설일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부터 김정은 독재 아래 절대 권력과 어두운 비밀로 가득한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군복이 명예나 책임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복종을 의미하는 세상을 상상해 보세요. 자신의 정체성, 꿈, 존엄성까지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공간입니다. 북한에서는 군 복무가 의무입니다. 그러나 일부 여성들에게 군대는 국경을 지키거나 전투 훈련을 받는 곳이 아닙니다. 그것은 훨씬 더 어두운 현실로 이어집니다. 매년 약 1,500명이 선발되어 장교 계급을 받습니다. 겉으로 보면 능력을 인정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모습은 전혀 다릅니다. 이들은 종종 외모를 기준으로 선택되며 전선이나 전략 임무에 배치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의 역할은 고위 군 간부들을 즐겁게 하고 만족시키는 것입니다. 군복은 진실을 가리는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한 탈북자는 그 경험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전시품처럼 줄지어 세워졌고 원하지도 않은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걷는 법과 말하는 법, 행동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외부에서 보면 그들은 규칙적인 생활과 식량, 그리고 지위를 가진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들이 군대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화려해 보이는 모습, 뒤에 숨겨진 고통에 대해 알고 있는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저항하는 사람들, 자유를 되찾으려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진실은 상상보다 훨씬 더 어둡습니다. 김정은 체제 아래의 현실을 더 깊이 알아보기 위해 계속 함께해 주세요.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하루 12시간 동안 강제로 일하고 겨우 쌀 몇 톨이나 땅에서 주운 벌레로 연명해야 한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이것이 바로 북한 노동 수용소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처벌은 개인에게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번 선을 넘으면 그 대가는 다음 세대까지 이어집니다. 북한의 노동 수용소는 관릴소라고 불립니다. 이곳에 보내지는 사람들은 국가에 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오빈받습니다. 이 모호한 죄목에는 외국 영상 소지나 체제 비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수용소 안의 생활 환경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루 12시간이 넘는 노동이 이어지고 휴식은 거의 없습니다. 제대로 된 식사도 없으며 수감자들은 벌레나 풀을 먹으며 겨우 생존합니다. 이곳에서는 인간의 존엄은 사라지고 생존조차 확실하지 않습니다. 북한의 처벌 제도는 매우 잔혹합니다. 개인뿐 아니라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정치적 범죄로 지목되면 연좌제가 적용되어 자녀와 손자까지 처벌을 받습니다. 이는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공포를 심고 완전한 통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한 생존자의 이야기가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기근 시기에 옥수수 몇 개를 훔쳤다는 이유로 한 여성은 세 자녀와 함께 수용소로 보내졌습니다. 수년 동안 그들은 혹독한 노동과 감시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탈출 후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배고픔이나 노동이 아니라 아이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지켜보며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수많은 사례 중 하나일 뿐이며 인간의 끈질긴 생존력과 체제의 잔혹함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다음으로는 한 나라 전체를 자신의 모습대로 만든 독재자의 심리와 성향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을 설정해 앞으로의 콘텐츠를 놓치지 마세요. 북한의 최고 지도자 김정은은 냉혹하고 강압적인 통치로 악명이 높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더 충격적인 개인적 행태가 숨겨져 있으며 이는 탈북자들의 증언을 통해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사생활은 권력이 어떻게 극단적으로 남용되는지를 보여줍니다. 탈북자들에 따르면 여성들은 가족과 분리된 채 원하지 않은 삶으로 내몰립니다. 외모와 키, 노래 실력 등을 기준으로 선발되어 비밀시설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거부나 불복종은 허용되지 않으며 처벌은 빠르고 가혹합니다. 공개적인 모욕이나 그보다 더 심한 결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탈북자들의 증언은 그의 개인적 습관이 얼마나 공포에 기반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항상 두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선발 이야기가 들릴 때마다 어머니는 저를 숨겼습니다. 만약 끌려가면 다시 돌아오지 못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증언들은 김정은 체제 아래에서 기본적인 권리조차 지도자의 개인적 욕망을 위해 무시되는 현실을 드러냅니다. 여러분은 이 지도자의 절대 권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은 타이핑하는 모든 글자와 방문하는 모든 사이트, 듣는 음악까지 정부가 감시하는 나라가 아직 존재한다고 믿으시나요? 북한에서는 사생활이 사치가 아니라 아예 존재하지 않는 개념입니다. 하루의 시작부터 끝까지 누군가는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컴퓨터를 소유하는 것조차 정부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허가는 대가가 따릅니다. 모든 키 입력과 행동이 국가에 의해 감시됩니다. 소셜미디어나 온라인 영상을 보는 것은 상상할 수 없으며 인터넷은 정부가 허용한 내부망으로만 제한됩니다. 이 내부망은 광명이라고 불리며 겉보기에는 현대적인 시스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선전 도구에 불과합니다. 이용자들은 김정은을 찬양하는 글이나 체제 이념을 강조하는 자료만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세계 많은 사람들이 누리는 기술적 자유와는 거리가 멉니다. 이 규제를 어기면 처벌은 매우 무겁습니다. 외국 영상에 접근하거나 영화나 음악이 담긴 저장 장치를 소지한 것이 적발되면 수감되거나 더 심한 결과를 맞을 수 있습니다. 탈북자들은 기기에 심어진 감시 프로그램을 통해 사적인 활동까지 감시한다고 말합니다. 일부 주민들은 외국 영화, 디스크를 땅속에 묻어 숨기기도 합니다. 감시는 컴퓨터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사람들은 항상 감시받습니다. 거리에는 밀고자가 있고 이웃 감시 조직이 집을 수시로 검사합니다. 음식 배급이나 지도자에 대한 가벼운 불만 한마디도 감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머리 스타일이나 청바지 색깔이 운명을 결정한다면 어떨까요? 이 나라의 정부는 통제와 우스꽝스러움의 경계를 흐리는 규칙들을 강요합니다. 북한에서는 개인의 표현이 철저히 금지됩니다. 남성은 16가지, 여성은 28가지 중에서만 머리 스타일을 선택해야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김정은의 머리 스타일은 다른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파란 청바지도 문제가 됩니다. 북한에서 데님은 단순한 옷감이 아니라 서구 제국주의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미국에서 유행했던 파란 청바지는 완전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체제는 이를 자본주의 문화의 상징이라 주장하며 사회를 타락시킨다고 말합니다. 대신 검정이나 회색 바지를 권장하며 획일성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모순은 분명합니다. 북한의 특권층은 비밀리에 고급 청바지를 수입해 사용하며 일반 주민들은 단순한 데님을 입었다는 이유로 처벌받습니다. 외모와 선택까지 통제함으로써 정부는 아주 작은 저항의 가능성조차 차단합니다. 서구 문화라며 청바지를 금지하는 정부가 정작 최고위층에게는 서구 기술과 사치를 허용합니다. 국민은 획일성에 묶여있는 반면 엘리트는 호화로운 삶을 누리며 체제의 위선을 드러냅니다. 북한에서는 정부가 경제 전반을 철저하게 통제합니다. 물건은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없으며 모든 물자는 국가가 관리하는 유통체계를 통해 배급됩니다. 쌀이든 비누든 겨울 외투든 무엇이 공급되는지와 가격, 그리고 누가 받을 수 있는지까지 모두 국가가 결정합니다. 일반 주민들에게 이는 기본적인 생필품조차 항상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마을에는 물자가 불규칙하게 들어오고 사람들은 하루를 버티기 위해 암시장에서 비싼 값을 치르고 물건을 사야 합니다. 농민들은 수확한 농작물을 시장 가격보다 훨씬 낮은 값에 국가에 넘겨야 하며 그 결과 가족을 먹여 살리기에도 부족한 양만 남게 됩니다. 반면 평양의 특권층은 수입 식품을 즐기며 살아가고 이러한 모습은 권력층과 일반 주민 사이의 깊은 격차를 더욱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2023년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인구의 40% 이상이 식량 불안을 겪고 있으며 이는 충분하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안정적으로 구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은 주민의 기본적인 필요보다 군사사업과 대규모 행사에 더 많은 자원을 사용합니다. 이론적으로 북한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김씨 일가 외에 어떤 대상에 대한 신앙도 반역으로 간주됩니다. 교회와 사원, 절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이곳들은 예배 장소라기보다 국가 선전 도구로 기능합니다. 정부가 허가한 종교 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신과의 연결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체제에 대한 충성을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종교단체 지도자들은 정부가 직접 선발하며 신앙이라는 이름 아래 정권의 이념을 퍼뜨리는 역할을 맡습니다. 특히 기독교는 서방 국가와의 연관성 때문에 위협으로 여겨집니다. 2024 년 오픈도어스 세계 박해 지수에 따르면 북한은 여전히 전 세계에서 기독교인에게 가장 위험한 나라로 꼽히며 비밀리에 신앙 활동을 하다 적발될 경우 가혹한 처벌을 받습니다. 정권이 왜 경제와 신앙 모두를 이처럼 철저히 통제할까요? 그 이유는 권력에 있습니다. 자원을 독점함으로써 사람들은 생존을 국가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상과 믿음을 제거함으로써 김씨 일가의 지위를 절대적인 권위로 굳힙니다. 이러한 조치는 단순한 질서 유지가 아니라 개인성을 지우는 과정입니다. 무엇을 먹고 입을지, 무엇을 믿을지조차 선택할 수 없다면 그 삶은 온전히 체제에 속하게 됩니다. 북한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유에 대한 꿈은 멀리 빛나는 별과 같습니다. 아름답지만 손에 닿지 않을 것처럼 느껴집니다. 매년 수백 명이 모든 것을 걸고 탈출을 시도합니다. 그러나 도망을 선택한 이들이 치르는 대가는 개인의 희생에 그치지 않고 남겨진 가족에게까지 이어집니다. 자유를 향한 여정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북한을 떠난다는 것은 단순히 국경을 넘는 일이 아니라 가족이 자신의 선택으로 인해 정권의 보복을 받게 될 것임을 알면서 과거와 단절하는 일입니다. 한 전직 군인은 2023년 자신의 탈출 경험을 전했습니다. 수년간 체제의 현실을 목격한 그는 밤을 틈타 삼엄하게 경비된 비무장지대를 넘었습니다. 생존은 운과 수개월에 걸친 치밀한 준비에 달려 있었습니다. 마침내 한국에 도착했을 때 그의 안도감은 기쁨과 슬픔이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탈출이 성공할 때마다 정권은 탈북자의 가족을 겨냥한 새로운 조치를 시행합니다. 연좌제로 알려진 이 정책은 탈출을 시도하려는 사람들을 막기 위한 수단입니다. 가족들은 조사를 받고 종종 비인간적인 환경의 노동 수용소로 보내집니다. 탈출에 성공한 이후에도 공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일부 경우 북한 요원들이 중국과 같은 주변 국가에서 탈북자를 추적해 붙잡아 강제로 송환하기도 합니다. 탈북자들은 탈출을 시도하다 붙잡힌 사람들에게 가해지는 처벌에 대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이 공포는 자유를 얻은 뒤에도 새로운 삶을 시작하지 못하게 만드는 족쇄가 됩니다. 자유에 도달한 사람들에게 험난한 여정은 끝났을지 몰라도 마음의 상처는 평생 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두고 떠났다는 죄책감과 다시 잡혀갈지 모른다는 두려움은 계속됩니다. 자유는 아름답지만 그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치른 사람들의 기억은 깊이 새겨진 채 사라지지 않습니다. 상상조차 힘든 생존의 싸움 속에서 수만 명의 북한 주민들이 고향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용감한 탈북자들은 정권의 감시를 피해 주로 밤을 이용해 움직입니다. 이 여정은 보통 북한과 중국을 가르는 약 1334km의 국경에서 시작됩니다. 이곳에는 수많은 경비병과 첨단 감시 장비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가장 흔한 탈출 경로 중 하나는 얼어붙은 압록강으로 매우 위험한 선택입니다. 그러나 국경을 넘는 것은 고난의 시작일 뿐입니다. 중국에 도착한 이들은 또 다른 불안한 현실에 놓입니다. 법적 지위가 없기 때문에 항상 체포의 위험 속에서 지하 네트워크에 의존해 살아갑니다. 현재 중국에는 약 10만에서 20만 명의 북한인이 숨어 지내는 것으로 추정되며 적발될 경우 북한으로 강제 송환됩니다. 이러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많은 탈북자들은 동남아시아를 거쳐 한국으로 향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중개인을 통해 이동하는 데 드는 비용은 대략 2,200달러에서 3,700달러에 이릅니다. 그러나 신뢰할 수 없는 사람에게 의존할 경우, 특히 여성들은 말로 표현하기 힘든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한국전쟁이 끝난 1953년 이후 3만 1,000명이 넘는 북한 주민이 탈북에 성공했습니다. 2011년 기준으로 이들 중 2만 3천 명 이상이 한국에 정착해 있었습니다. 이 생존자들의 용기는 인간 정신의 강인함을 보여주며 더 나은 삶을 찾는 이들의 보이지 않는 투쟁을 이해하게 만듭니다. 신비로움과 광범위한 빈곤으로 알려진 나라에서 돈주라고 불리는 소수의 강력한 부유층이 새로운 엘리트로 등장했습니다. 인구의 1%도 되지 않는 이들은 대부분의 주민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다수의 북한 주민이 굶주림과 고통에 시달리는 동안 이들은 개인 차량과 해외여행, 전용 사교 모임, 그리고 국내외에서의 명문 교육 기회를 누립니다.
돈주의 등장은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1960년대 일본에서 돌아온 북한인들은 일본에 남아있던 친척들의 송금을 통해 축적한 자본을 가져왔습니다. 이후 한국계 미국인들의 송금이 더해지며 이 계층은 점차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변화는 1978년 중국의 경제개혁 이후 나타났습니다. 일부 북한 주민들이 중국과의 무역을 통해 송금에 의존하지 않고도 부를 축적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1990년대 중반 북한 경제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식량 배급 체계가 붕괴되고 국영 상점이 문을 닫았으며 고난의 행군이라 불리는 기근이 발생했습니다. 이 위기 속에서 생존은 암시장 거래에 달려 있었습니다. 돈주는 이 기회를 활용해 사적 상업 활동으로 부를 쌓았고 정부 자원에 의존하지 않는 계층으로 성장했습니다. 이들은 대출과 고리대금, 전당포 운영을 통해 사실상 비공식 금융가 역할을 했습니다. 현재 돈주는 평양 여명거리와 같은 국가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동시에 경공업과 중공업 등 다양한 분야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자금은 지역 경제를 지탱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불안정한 나라 중 하나에서 살아간다는 점에서 그들 역시 안전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화려한 생활 뒤에는 여전히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김정일이 사치스러운 생활을 즐기던 동안 북한 주민들은 혹독한 현실과 마주했습니다. 기근은 나라 전체의 모습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1990년대 북한은 고난의 행군이라 불리는 대기근을 겪었습니다. 이로 인해 약 25만 명에서 350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보고에 따르면 굶주림은 여전히 북한에서 지속적이고 심각한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2013년부터 2022년까지 탈출에 성공한 6,300명 이상의 탈북자가 한국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2016년부터 2020년 사이에 입국한 사람들 중 72% 이상이 정부로부터 식량을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50% 이상이 임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는 점으로 이는 2000년 이전의 3분의 1보다 크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상황은 2020년 전 세계적 감염병이 확산되며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북한은 자국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국경을 완전히 봉쇄하며 외부와의 연결을 끊었습니다. 이 극단적인 고립은 나라를 정보의 공백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국제 제재와 국경 봉쇄는 경제 위기를 더욱 심화시켰고 김정은은 공개적으로 국가가 사상 최악의 경제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큰 힘이 됩니다.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영상을 클릭해보세요. 분명 흥미롭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에 다뤄줬으면 하는 나라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